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피 4,000선도 회복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더 좋게 나온 점이 호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AI 거품론을 딛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꼼꼼히 살펴보고요. 변동성이 커진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AI 관련 투자 전망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11호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살펴보고요. 주간 집값 동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엔비디아 드디어 실적 내놓았습니다. 네. 일단 AI 거품론이라고 할 이 거품론을 불식시킬 만한 일단 실적을 발표했고요. 어쨌든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92% 상승한 4004.85에 코스닥은 2.37% 상승하면서 891.94를 기록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은 오늘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호실적의 큰 폭으로 반등을 보였고 네. 장중에는 코스피의 경우 3%대까지도 올랐거든요. 네, 4,040선까지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후반에 좀 상승분을 반납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수 반등에 따라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으면서 눌려있던 그 분들이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반등에 성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먼저 열린 미국장의 이슈들을 보면 좋은 이슈만 나온 건 아니었어요. 미 노동통계국에서 이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월 그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10월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여기에서 고용 시장이 확실한 둔화의 신호를 보이게 되면 네. 12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지 않겠냐. 네. 그런데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무너지게 됐죠. 이것 때문에 사실 지수가 밀린 면도 있었고요. 기대가 무너졌다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10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 실적은 그동안 투심을 짓눌렀던 AI 거품론을 정면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 역시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두드러졌어요. 네네. 특히 삼성전자. 예. 오늘 장중에는 6%대까지 고공행진하면서 확실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만 전자 회복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엔비디아 좀 더 살펴볼까요? 실적이 지금 얼마나 나온 거죠? 3분기 실적이요. 매출액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를 해서 570억 1천만 달러 83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 2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역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매출인데 전년 대비 66% 늘어난 51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정말 막대한 규모이고요. 네. 영업이익은 377억 5천만 달러, 네. 41%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66%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선 또 이 주당 순이익 EPS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네. 1.30달러 이 역시 시장 전망치보다 넘어선 거고 네. 총 마진은 70%를 넘습니다. 오.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진
실적을 내고 있는 거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 가이던스 전망치를 내놓은 게 65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도 월가의 전망을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AI 거품론은 조금 약간 좀 네. 주춤해질까요? 어떨까요? 네, 물론 AI 거품론이라는 게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AI 산업의 바로미터격인 엔비디아가 이렇게 최고의 실적을 내놨으니 일단 큰 고비는 넘었다 여겨집니다.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젠슨황 최고 경영자도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꺼내놨어요. 초점은 AI 거품론을 불식시키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성명에서 젠슨황은 블랙엘 판매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네. 블랙엘은 이제 지금 AI 칩 차기 AI 칩이고 우리나라에도 26만 장을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용 GPU는 뭐 완판 상태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 선순환 구조라는 게 계속 뭔가 돌아가면서 수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AI 산업에 지금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언젠간 끝나지 않겠어. 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더 귀에 들어왔는데 이번 버블론을 촉발시켰던 게 이제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였는데 네. 마이클 버리가 제기한 문제가 이제 GPU의 사용 연한 네. 이것에 따른 감가상각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이날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 GPU를 쓸 수 있는 기간이 2, 3년밖에 안 되는데 빅테크 업체들이 5년 쓸 수 있다, 6년 쓸 수 있다. 메타는 심지어 뭐 10년, 11년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회계 기준을 잡아놨는데 네. 이게 지금 과소계상한 거다. 그래서 빅테크들 이 기준으로 낸 지금 실적 전망치, 이익 전망치 다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거품론을 촉발시킨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꺼낸 이야기는 이겁니다. 6년 전에 출하된 A100 GPU도 지금 여전히 100% 활용되며 가동되고 있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6년 네. 동안 쓸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과소계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젠슨황이 반박했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반박하는 이런 입장들을 내놓으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에 대한 고비는 넘어갔다. 그리고 이에 따른 칩 수요도 네. 폭발적이고 메모리 사이클의 기대감도 여전히 충분히 크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탄탄한 반등을 보여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이 오는 25일부터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해서 영업점 대면대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전세대출까지도? 네. 지난달에 이미 이제 비대면 예.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신청을 제한을 했고 여기에 나와서 아예 사실상 대출 창구를 닫아버린 거죠. 다른 시중은행들도 상황이 엇비슷한데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도 올 연말까지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한 상태고요. 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주담대도 그렇고 이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을 걸어서 월 10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만 영업점에 월 10억이면 거의 거의 뭐 이제 안 하지 되고. 말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굉장히 이제 빗장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은행들이 이제 신규 대출에 이렇게 빗장을 거는 건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총량 관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금융당국이 이제 전해진 바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를 했죠. 그래서 은행들에게 1년 동안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한도를 더 줄이라고 그래서 절반까지 더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대부분 한도가 소진되게 가겠네요. 그렇죠. 소진된 거죠. 그러니까 요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은행들이 내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한도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대출 전력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세 대출까지 못 받게 되면 좀 곤란한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좀 네.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셔야 되거나 재계약해야 되는 분들은 네.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전세값이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전세라는 게 투자라기보다는 꼭 실수요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상승분을 구하지 못하면 자신이 여력으로 감당하거나 혹은
이제 기존 집에서 나가서 좀 더 싼 곳으로 가야죠. 외곽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또 어쩔 수 없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저소득층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우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은 높지만 어쨌든 대출을 구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비금융권이나 사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는 게,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연단위 이렇게 총량 관리로 방향을 제시해놓고 이게 대출을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툭하면 이런 식으로 아예 대출을 못하게 되는 대출 절벽이 일어나니까 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대출이 막혀버리는 상황까지 자꾸만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소비자나 실수요자 보호하는 괴리가 돼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신학기 앞두고 방학 때 이사라는 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전세 이런 걸 찾으러 알아보시죠. 다니는데 조금 곤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고물가 파고 속에서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나눠 쓰는 그 소분 모임이 네.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이게 그 소모임 중개하는 지역 그 커뮤니티 플랫폼이죠. 당근마켓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에 새로 생긴 소분 모임 수가 1년 전과 비교해서 12배가 증가했대요. 네. 이게 소분 모임이라는 게 이제 말 뜻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대용량 상품을 이제 함께 공동으로 구매한 뒤에 네. 각자 필요한 양을 나눠 가져가는 걸 말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창고형 마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창고형 마트 제품은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대신에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지인분들이나 뭐 친인척 간, 친구 간에 대용량 제품 같이 사서 이제 이걸 나누는 이런 이제 행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고형 마트 주차장에 가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소분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제품 가격도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친구나 지인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동 구매 후에 소분을 하는 소분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네. 불황과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소분 모임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을 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AI 거품론 딛고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이제 우리나라 AI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AI 버블론은 좀 잠잠해진 것인지,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신 김두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는데 조금 더 좀 짚어볼까요? 네, 3분기 실적입니다. 네. 지나간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은 환호했나라고 보면 4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 한 말쯤에 발표될 4분기의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네. 650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한 2% 정도 높게 잡았고요. 네. 엔비디아는 고무적인 게 독점 기업이거든요. 현재 엔비디아가 칩을 만든다 그러면 칩은 반도체입니다. 여러 곳에서 만들기만 해 사줄게라는 줄 서서 형국인데 대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메커니즘이 나오는 것인데, 특히나 이 엔비디아는 어떤 것이 금융시장에서 각광받냐면 마진이 좋아요. 7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네. 세상에 70% 남는 게 요즘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약 75%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러니까 동종업계에서 반도체는 마진이 높아봤자 한 45% 내외. 근데 여긴 70%가 네, 그러니까 하나를 거죠. 똑같이 팔아도 월등히 마진이 좋고 또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젠슨왕은 중동에 가 있어서
CFO가 되시는데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년까지 솔드아웃.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플러스 네. 팔란티어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엔비디아에 관심이 많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네. 한국의 대기업들이 예전에 했었던 순환 출자 비슷한 걸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엔비디아가 어느 형국까지 왔냐면요. 칩을 사주는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 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블랙웨이를 비롯해서 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보통은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재원을 마련해서 엔비디아 걸 사줘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얼마나 강력한 행위를 하고 있냐면 내가 돈을 꿔줄게. 그 돈으로 내 거 사. 지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이게 순환 출자 구조가 네. 좋아 보이진 않게 느껴지거든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AI 버블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한 달에 한 번 나오면서도 AI 버블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면서 25년 전인 2000년 초반에 IT 버블과 비교를 했을 때 딱 하나 뭐가 다르냐면 마진이 달라요. 그때도 선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시스코를 비롯해서 다양한 빅테크들 비슷한 IT 업계들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도 2, 3년간 계속 매출이 늘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꺾였어요. 물건은 계속 파는데 이익률이 50%, 40%, 30%. 네. 그러다가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랑 다른 건 마진이 75%, 76%. 그러니까 그때의 그 버블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맞습니다. 게 그 대목인 것 같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꺾이면 그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두의 수면 아래에 있는 엔비디아가 얼마나 강력한 기업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결국에는 내 칩을 사주고 나는 돈, 현물을 오고 갈 수 있겠지만 너의 지분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 아시죠? 네. 네, 지금 쇠사슬로 다 묶고 있습니다. 강력하죠. 흔들림 없이. 하지만 적벽대전이 어떻게 우리 기억 속에 화제되는지 알고 계시죠? 불로써 다 망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뇌관이 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좀 약간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도 좋고 굉장히 기대감을 키우다가 네. 자세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게 어디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쯤일까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네. 거품이 꼈고요. 네. 네, 거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품이 꼈고요. 더구나 내년까지 완판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먼저 선행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완판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여의도에서 계속해서 렛츠고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젠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또 할 텐데 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에서 딱 하나만 보자면 이 매출 총 이익률, 마진 네. 이게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만약에 내년 그럼 지난번은 얼마였어요, 마진이? 지난번에도 마진율 70, 추이가 네, 73%, 74%, 75%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네.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안에 뭐 0.2%포인트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식 창 들어가 가지고 네. 기업 정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뭐 PBR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보가 네. 거기에도 마진율도 나오나요? 나오죠. 아, 그걸 재무제표상에. 계속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언론상에서 지금 뭐 요번에 570억 달러 매출 찍었다. 네. 뭐 직전 분기 대비 22%다 이런 것보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총 이익률이 매우 중요하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건 하나 팔아서 네. 70% 버는데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아까 말씀하신 전 순환출자 구조 그게 계속 걸리거든요. 네. 그게 앞으로는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 매우 비싸요. 예. 비싼 것뿐만 아니고 AI를 뭔가 하려면 네. 엔비디아가 만든 AI 칩인 블랙웰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AI를 적용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이 칩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근데 돈이 없어요. 다른 예. 기업들이.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돈 갖고 와 기다릴게. 네.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어떠한 행태를 하고 있냐면 너 필요하지.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게. 예, 그건 알겠는데 네. 그럼 엔비디아는 그 돈을 네. 이렇게 마진 남는 거에서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엔비디아도 계속 네.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투자가 계속 들어온 걸로 지금 기업이 굴러가는 거고 또 네. 마진을 남기는 건데 네. 그 투자는 어느 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도 그렇지만 네. 돈을 벌면서 하고 있어요. 돈을 벌면서 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익스큐즈, 즉 그럴만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 마진율이 되게 중요한 게 엔비디아 계속 돈을 벌면 네. 그 돈 갖고 계속 출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그러면은 PBR이나 PER이나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지표는 어때요? 엔비디아는? 일단 밸류에이션은 네. PER은 지금 거의 34배, 5배를 훌쩍 넘어서 네. 비싸죠. 왜냐하면 S&P 500 네. 미국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한 25배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거에 한 40% 정도 예. 할증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비싼 이유가 이 마진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아까 잘 짚어주셨어요. 엔비디아는 돈을 어디서 나서 하고 있냐. 돈을 벌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항상 우려 섞인 부분은 저러다가 돈을 조금이라도 못 벌게 된다면 네. 네. 그래요. 그 AI 버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그 관련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결론적으로는 AI 버블은 아직 아니다예요. 그런데 과거 AI 버블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 지표들을 유심히 보자라고 해서 하나 둘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설비 투자 증가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설비 투자를 계속 하느냐. 네. 결국 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벌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때문에 그 설비 투자의 증가세가 꺾이면 네. 과거 25년 전에 보면 무너지더라. 근데 네.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요. 어려우면은 설비 투자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네. 약간 주의할 게 네. 2000년 초반에 우리가 IT 버블을 정확히 따지면 97년부터 한 2001년까지거든요. 2000년 후반부터는 돈이 없는데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차입을 통해서. 네, 빌려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랑 다른 건 지금은 돈을 번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경고를 한번 하는 거죠. 네. 과거 얘네들이 이 기업들이 자기 돈이 없이 빌려서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다. 그런데 우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빌리는 주체가 엔비디아예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심이 하나 있는 것이죠. 당연히 회계는 투명하니까 네. 괜찮은 거겠죠. 부채 관리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다가 요즘에 관심이 있었던 게 그러다가 뭐 빅테크들의 감가상각비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앞에서 거예요. 잠깐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윤순왕도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문제 없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얘네 회계장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부터 하나씩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투명한지 물론 그렇게 겉으로 보여주는데 네. 이 내구년수와 감가상각을 과연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맞물리면서 하나둘씩 나오는 것이 네. 근데 왜 나올까 가만 생각해 보면 뭐 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뿐만 아니고 그냥 많이 올랐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 비싸 보인다.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껴 있습니다. 그 거품이 꼈다는 거는 어떤 네.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품이라는 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맞아요. 예. 어떤 분들은 명품 하나 살 때 1,000만 원짜리도 쉽게 사고요. 네. 어떤 분들은 100만 원짜리도 쉽게 못 삽니다. 네. 그만큼 어떤 사람들마다 비싸다 싸다가 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하지만 5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로 살 사람들이나 100만 원으로 살 사람들이 다 싸다고 느꼈던 것처럼 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일반 청취자들은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전문가들의 모든 분석을 다 보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으로 보잖아요.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주가만 보고 있으면 네. 주식은 항상 비쌌다. 그래서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 근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네. 청취자분들이 다들 수준이 높아지셨으니까 돈을 버는 거 플러스 마진이 네. 높아지면 괜찮다.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는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이 돈을 벌고 있고 부채 관리 잘하고 있고 앞으로 연준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테니까 괜찮을 것 같고 신용 스프레드 안정적이다. 이런 이유로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페이퍼의 결론은 그래서 네. 버블이 아니다인데 과거 90
2006년, 7년부터 2001년까지의 그 IT 버블 중에서 네. 지금이 어디랑 비슷하냐라고 한다면 2001년 막바지가 아니고 한 97년 정도 예, 중반인 그러니까,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네.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약간 걸렸는데 연준 얘기를 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어떠냐. 그때 미국의 중앙은행은 네. 금리를 낮췄다가 높였다가 다시 낮췄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밤에 벌어진 일들은 12월 달에 동결 내년도 잘 모르겠는데 낮추진 않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모든 악재는 이제 한꺼풀은 지났는데 네. 또 다른 이제 악재라면 악재. 이제 앞으로 시장은 한 3주 동안 12월 FOMC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AI 버블이라기보다는 이제 AI 기술이 네. 기존에 뭐죠? 그 엔비디아의 그 GPU 중심에서 네. 아예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제 네. 기사들을 보면서 진짜 그런 건지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네. 궁금해요. 일단 엔비디아는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종합 설비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들이 주로 원하는 HBM4 네. 고대역폭 메모리.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네. 그러니까 일명 비메모리 반도체. 네.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기억하고 저장하는 정보 거고. 저장. 네. 거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휘발성 네. 메모리, 비휘발성 그래요. 메모리. 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는 저장하는 거죠. 네. 그게 우리 흔히 D램 휘발성 메모리가 D램. 저장하는 거. 비휘발성. 비휘발성이 네, D램.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면 네. 그곳에서 네, 계속 네. 갖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주로 잘 하는 것이고요. 비휘발성은 이제 랜드라고 네. 해서 그것은 전원을 끄면 날아가는. 네. 네. 아니 휘발이 네. 전원을 끄면 날아가는 거죠.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제가- 휘발이 전원을 끄면 날아가는 거고 제가 비휘발성이 헷갈렸습니다. 계속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랜드가 전원을 꺼도 계속 남아 있는 네, 것이고 네, 네. D램은 같이 네. 소멸되는 것이기 휘발성,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주로 잘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AI 시대에 많은 연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D램 하나 갖고 처음에는 뭐 줄줄이 옆으로 세웠죠. 근데 네. 이러다 보니까 열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느려지고 그래서 위로 그거를 쌓여. 네, 수직으로 쌓았던 그게 혁신입니다. HBM이 된 거죠. 네, 네. 혁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잘하는 것이 글로벌리 네. 몇몇 기업이 사전에 있었지만 SK하이닉스의 역사를 보면 2015년도에 강력하게 이 부분으로 네. 탈바꿈하거든요. 그렇죠. 13년부터 준비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2등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1등 기업이었으면 못했습니다. 네, 활로를 찾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성공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를 글쎄요, 저는 뭐 위협한다라고까지는 아니도 이제는 악어와 악어의 관계가 완전히 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HBM에서 그럼 HBF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예. HBM이 상용화가 2025년에 됐습니다. HBM4가. 네. 그래서 F로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아직까지 장밋빛 그러니까 전망과 HBM은 비례. 고대역폭 메모리인 거고요. 네네. M이니까 메모리고 HBF는 고대역폭 플래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장밋빛이고 상용화되기는 좀 멀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거의 HBM4 메모리가 네. 올해 전문적. 됐으니까. 네네. 뭐 계속 미래를 보면서 그릴 수는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생태계의 그 선순환에 고리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어제 네. 젠슨항 CEO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AI 생태계가. 근데 그 실제로 보면 이제 AI로 인한 관련 사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뭐 전압, 전력, 뭐 에너지 관련 사업까지 규모가 점점 크고 네. 많은 사람들이 다들 끼어들려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되니까 선순환의 고리가 창출됐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젠슨왕이 그리는 미래는 네. 아직까지도 AI의 인프라를 깔고 미래에서 초입이고요. 네. 말씀하셨던 선순환은 이게 단순히 반도체 칩을 떠나서 모든 우리 일생활에 들어갈 거고 모든 거에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라는 게 하나 방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안 쓰이는 데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요즘에.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AI라는 게 무형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피지컬 AI 그러면 대부분 다 로봇 생각하시는데 뭔가 눈에 보이고 물체가 보이는 그 안에서의 기능이 또 다변화되는 이런 우리 일생활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그 수요는 가시성이 이제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요즘 AI 버블로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에서는 이제 두려움은 좀 약간 사라졌지만 네. 저 밑에
아직도 위기감은 좀 자리 네. 잡고 있다는 두 가지 양면성이 지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얼마 안 됐어요. 에브리띵 랠리 우리가 다들 외쳤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분위기가 네. 어디서 튀어나온 단어가 에브리띵 폴링이란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자산, 위험자산 다 지금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혹시 이걸 예견하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시장은 왜 이렇게 바뀌어서 얘기를 하는지 참 네. 그렇거든요. 시장은 항상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빨리 변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AI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되게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게 올랐다가 모든 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또 네. 너무나 확 바뀐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연말 연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해 한참 동안 마라톤으로 따지면 42.195 중에 한 42km 좀 달려왔죠. 네. 그럼 누군가는 잠깐 쉬고 갈 것이고 누군가는 계속 갈 것인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연말이다라는 네. 것이 최근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되게 화들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금리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수급적인 요인에서 네. 연말 되면 자금에 대한 우려 꽃꽃의 등등 금리부터 맞습니다. 막 급등해서 놀랐어요. 시장에서.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거래가 점점 줄어들고 각각의 포지션이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기적인 부분입니다. 오늘은 환율이 좀 내렸습니다만 환율도 지금 이 상태인 게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뭐 수입 물가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가도 네.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때문에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좋아는 보이지 않거든요. 환율이 단기 자금들의 결과물. 환율만 잘 봐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더구나 환율만 놓고 보면요. 네. 지금 이상 신호가 분명합니다. 한국과의 통화는 국가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환율은 물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보더라도 네. 달러의 변화폭보다 원화의 변화폭이 커요. 네. 그것은 양국가의 금리 차나 물가 차를 감안하더라도 경제학 논리를 감안하더라도 원화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렇더라고요.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경제학적 논리가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화에 도대체 놓여 있는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 이전과 없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흔히 언론은 이런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삥 뜯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대미 투자. 네, 돈이 일단 나가는 거예요. 네, 앞으로 나갈 돈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마다 얼마씩 나가요? 네, 200억 달러씩 나가기 시작하는데 네. 근데 그것을 어쨌든 원하는 직접 거래가 글로벌리 안 되기 때문에 네. 환전을 해야 되는 이슈가 그러니까요.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일단 부담이고 없는 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가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반등을 찍었다고 하지만 반등을 찍은 것이 정상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부자 잘 버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지금 골목상권 많이 무너졌고 맞습니다. 강남 이런 데 가도요. 주말에 이런 데 저녁 때 보면은 네, 식당이 예전처럼 못 하고 자영업자들 맞습니다.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죠. 국가의 결정권자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정책을 핍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정책하고. 그런데 재정 정책은 늘상 핀다 하더라도 부침이 있고요. 네. 문제는 통화 정책을 핀다라고 했을 때 말씀 잘 주셨지만 달러 환율이 지금 한 2달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더 그게 보면 6개월 이상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갖고 네. 높아지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네. 과연 한국은행이 네. 금리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네. 네, 그럼 대부분 전문가들은 운신의 폭이 좁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기를 떠받치는데 네. 한쪽 발 재정 정책밖에 없는데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네. 지금 투자자들 네.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익 본 분들도 많지만 네. 정말 소외당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 좋았던 장에서. 네. 예,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끝으로 조언 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것을 불안을 보는 것은 본능이고 긍정적인 보는 것은 능력이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시장을 놓고 보면 불안하죠. 네. 하지만 외국인들이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한국 주식을 샀냐. 결국 외환 시장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네.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전 세계 반도체에 가장 강한 마진율이 높은 거기에 체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있다. 물론 네. 그게 양극화라는 불편함이 있지만 네. 이 버블에 우리가 잘 조율하면 분명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능력을 키워서 네. 긍정적인 것을 보자. 그래요. 잘 공부를 해서 긍정적인 면에 잘 투자하면 상승장에 잘 올라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두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 주택시장 동향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11월 3주차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네.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왜요? 11월 대책 10월 15일 대책 발표되고 네. 한 달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이게 반등 수치가 나오면서 지금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다시 상승률이 확대가 됐습니다. 서울 그래요? 전역이 확대가 됐는데요. 지난 한 주간. 네네. 11월 2주차가 서울 상승률이 0.17%였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방송에서 그 얘기했죠.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네. 주는 0.2%로 0.03%포인트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정 지역 한 지역만 이렇게 올라가주면 그 지역이 좀 문제라고 하겠는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 네. 서울에서 대체적인 지역들이 다 올랐어요. 서초구가 0.2에서 0.23%로 올라갔고요. 강남구는 0.13에서 0.24%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송파구도 0.47에서 0.53%, 성동구는 0.37에서 0.43%고 말하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들은 다 지금 올라가는 추세. 진원지도 다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노원구를 한번 봤거든요. 네. 노원구가 지난주가 0.01%였는데 네. 이번 주는 0.06%로 노원구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에 대한 이제 굉장한 이슈 논란이 되고 저도 방금 있는 전에 부분이고요. 자료 받아봤는데 그래도 마포, 분당 이런 데는 떨어졌던데요. 상승률이. 떨어져도요. 네. 마포는 떨어져도 0.2%고요. 분당은 떨어져도 0.47%니까 분당이 뜨겁군요.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주가 네. 0.58%니까 너무 높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고 이게 우리 11호 대책 발표됐을 때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얘기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반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추세 그렇군요. 흐름인지 네. 다음 주는 또 다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분위기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게 쉽게 내려오기도 좀 힘들 거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인천은 0.04%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중구가 0.09% 나왔고요. 경기도는 0.1에서 0.11%인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경기도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네. 부천 오정구는 마이너스 0.02%고요. 평택은 마이너스 0.12%인데 오정구가 마이너스 0.22예요? 0.22%입니다. 근데 의왕시 있잖아요. 의왕시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지정이 됐는데 0.08에서 0.38%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잡을 수 했습니다.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명시도 0.16에서 0.38이니까 규제적으로 지정된 곳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이게 규제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근데 딱 한 주만 보고 얘기하기는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추세를 조금 더 한 봐야 2, 되지 3주는 않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10월 15일 대책 발표된 뒤에 아니요. 10월에 서울 집값 상승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또 뭐예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요? 10월 통계. 10월 10월 통계. 주간 월간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10월에 거는 이제 대책 이후 한 달 지난 지금 시점이고요. 지금 시점이고 10월에 11호 대책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한번 과거를 한번 좀 살펴보는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네. 한 달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11월 지표는 아직 집계가 안 끝났으니까 네. 안 나오고 10월이 도대체 어땠는가 네.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10월이 많이 오르긴 했네요. 1.19% 상승이 나왔는데 9월 상승률이 0.58%니까 9월보다 10월이 2배 정도 상승률이 높았고요. 네.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많이 올라갈 때가 1.25%니까 7년 1개월 만에 10월 그러니까 11호 대책 발표 전 발표되고 5일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이 1.43%니까 굉장히 좀 많이 5일장이라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그렇죠, 구역으로 그렇죠. 지정돼서 효력 발생하는 게 닷새가 남았기 15일부터 때문에 19일까지 네. 요 5일장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 정도 올랐으면
사실 좀 쉬어가야 되잖아요. 규제도 나오고.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도 적어도 몇 달은 좀 쉬어가야 되는데 네. 이번 주 11월 3주차 통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야 10월에 이렇게 달려놓고 또 상승폭을 키운다고?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10월 주간 동향하고 10월 상승률까지 살펴봤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건 다 지난 이제 과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심리를 봐야겠죠. 심리. 우리가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심리 지수라고 있는데 심리 지수는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야 어떻게 생각하니?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걸 조사를 하는데요. 전국에 152개 시군구에 있는 중개업소들하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수치가 100이 넘어가게 되면 상승, 115가 넘어가게 되면 완전한 상승, 네. 95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하락, 95에서 115 사이는 그냥 보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15가 넘어가면 완전한 상승. 완전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이 120.8이 나왔고요. 어머나 그래요? 네네. 그 중에 물론 서울이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이 네. 137.5니까 서울은 많은 분들이 야 서울은 올라가.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올라가라는 분위기가 137.5고요. 네. 경기도가 124.9, 인천이 108.9, 지방이 113.2니까 전국적으로 지방 또 바닥을 좀 다지는 분위기고 서울과 경기도, 분당 같은 과천 일부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많은 사람들이 전역 심리적으로 25개 구하고 네. 경기도 12개인가요? 네네. 네. 그렇게 지정이 돼서 초강력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심리 주스가 이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미 규제의 내성을 가정을 하고 수급 불균형, 서울은 수요가 많은데 공급도 부족하고 기준금리도 내려갈 것 같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서울은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라는 심리가 지금 굉장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요. 이렇게 네. 심리가 올라갔다 탁 꺾일 때 어느 날 하락세로 돌아서잖아요. 그럴 때 단초는 뭐였었나요? 지금까지 과거 20년간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탁 끊길 때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우리 내부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네, 생겼을 때 네. 그리고 2012년 13년도는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한 번 더 떨어졌을 때고요. 최근에는 2022년 하반기 미국이 기준금리 많이 올렸을 때 네. 이게 한마디로 왜 떨어지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뭔가 나의 소중한 집을 급매물로 가격을 내려서 팔 때는 네.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너무 무섭고 불안하니까. 네. 불안할 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울 입주 물량 내년에 부족하지 않아? 기준금리도 내려가잖아? 내가 왜 저렴하게 팔아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떨어지는데 뭔가 불확실성,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라는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팽배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게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집값이 올라가고 흔히 있습니다. 말하는 그 풍선 효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쪽이 규제가 들어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네. 그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풍선 효과가 사실 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규제 지역이 풀린 지역을 보게 되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0.52%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주는 0.24%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네. 0.24%도 뭐 여전히 상승폭은 큰 상황이고요.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는 0.36%까지 지난주가 0.25니까 0.36까지 올랐고요. 수원 권선구, 용인 기흥구 모두 다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용인 수지 같은 경우도 0.24에서 0.42%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도 15억 있잖아요. 우리가 15억이 대출 기준선이잖아요. 15억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6억, 15억 위로 올라가게 되면 4억인데 15억 아래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용인 수지나 광명이나 의왕시 아파트들이 네. 상승폭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는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네. 대출이 나오면 나 실거주 하면 되잖아. 그렇죠. 나는 실거주 하면서 사기 때문에 네. 이들 지역들은 규제의 약발이 안 먹히면서 전세라든가 이런 매물이 잘 안 나올 거라는 불안도 있나요? 전세도 지금 문제가 제가 며칠 전에 그 인천 금단 신도시를 다녀왔거든요. 금단 신도시는 아직 풍선 효과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거래는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네. 거래는 활발한데 집값은 아직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좀 원인을 살펴보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팔고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가가 3, 4억 정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전용 8사가 한 7억 정도 하는데 네. 팔고 그래도 서울로 가자. 강서구라도 가자라는 수요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7억이 어디야.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손바뀜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눈에 띄는 건 매매 가격이 7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전세 가격이 4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전세 가율이 60%예요. 그래서 네. 작년에 한 3억 5천 했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나라고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 전세 대출이 규제가 되잖아요. 네.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맡기다 보니까 새로운 저렴한 신규 입주 물량이 나오면 세입자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전세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집에 눌러 앉아요. 돈을 올려주면서까지. 네. 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살던 집은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전세 기존 주택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부동산 어떤 정책을 펼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하나 뭐 가격, 금리 뭐 이런 거로만 따질 수 없고 공급량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 숙제를 어떻게 실타를 풀어야 될지 이런 굉장히 생각이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나 규제하게 되면 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전세 대출 규제가 역설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 올리고 그 있습니다. 대출 규제 말씀하셨는데 그 여파로 용산의 뭐 신축 아파트 보류지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보류지라고 하면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네. 약간 쟁여두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일반 분양을 다 하지 않고 몇 네. 개를 아껴두는 걸 이제 네, 보류지라고 네. 하는데 이 보류지가 장점이 뭐냐면은요.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나 서울에서도 토호제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래요?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고요. 아하. 주택이 여러 개 있는 분들도 다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를 때는 보류지를 덜컥 사는 분들이 그래서 사는군요. 그래서 가격을 살짝 높이더라도 네.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산에서 예. 나왔거든요. 용산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제 구역인데 용산 국제 빌딩 주변 제5구역입니다. 어딘지 여기가 알 것 뭐냐면 같습니다. 용산역에서 예. 보면 가깝죠. 올라가는 신축 네. 빌딩이 딱 보이는데 네. 29억에 이제 이번에 아파트가 나왔는데 몇 최저가 29억 7,500 전용 83입니다. 84제곱미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나왔는데 어지간하면 되는데 이번에 유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25억이 넘어가니까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고요. 아하, 네. 627 대책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하고 이걸 다 피하려고 하면 현금이 한 29억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없죠. 별로 네, 없잖아요. 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대출을 받으려면 입주하는 사람들은 27억이라도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더라도 29억, 27억을 용산에 하나 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규제들이 역설적으로 또 이런 현상들을 만들고 그런데요, 있습니다. 진짜 이게 자꾸 과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국민 평형 84제곱미터가 네. 20억 넘어간다는 거 상상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럼요. 이 가격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거든요. 경북 평당 분양가가 지금 2천만 원 넘는다면서요. 전국이 2천만 원 넘고요. 전국 평당 전국이 2천만 원 넘습니다. 그러면 네. 2천만 원 하면은요. 이게 평당이잖아요. 3.3제곱미터. 지금 강남에 가장 비싸다는 모 아파트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평당 2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전국 평당 이렇게 됐나요? 이게 2009년도인가요? 네. 레미아 퍼스티지 아파트가 3천만 원 정도 그랬나? 했었는데 제가 좀 정확하진 않았군요. 이게 34평이 네. 34평으로 우리가 쉽게 전용 84로 계산하게 되면 네. 평균이 7억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이. 근데 서울은 4,700만 원이 넘어요. 분양가가. 네. 평균이 4,703만 원 정도 나오니까. 네. 근데 서울이 얼마 전에 우리 레미안 트리니원이라는 아파트에 네. 소개해드렸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서울 평균이 4,700만 원 나오니까 네. 4,700이면 평균이 16억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역세권의 좋은 아파트들은 훨씬 더 높은데 이게 한 5년 만에 계산적으로는 60%가 올랐고요. 역세권이나 인기 있는 지역들은 거의 2배 정도 우리 체감상으로는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이 모든 게 연결고리가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분양가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단기 반등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거망동은 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많이 올랐는 건 사실이고 정부가 또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네. 괜히 불안한 마음에 네. 준비가 안 된 추경 분들은 매수한다든가. 추경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월세 이런 분들은 좀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전월세는 미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네. 입주 물량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지 마시고 저스트 두잇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